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13회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해당하는 재무제표의 특성과 한계로 옳지 않은 것은 이네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답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허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추정치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은요, 되게 단순한 내용인데 함정에 많이 빠지세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데 추정치가 대부분이에요. 솔직히 말을 해서.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1번 목적지 인도 조건인 거니까 목적지에 도착을 해야 재고가 옮겨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목적지에 인도가 돼야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미착상품, 그러니까 아직 운반 중인 상품은요,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이 되겠죠. 3번 이익이익여금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익이익여금과 비교해야 되는 게 뭐가 있죠? 자본잉여금. 그래서 이익이익여금은 손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여금이고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여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익여금 문제 묻는 문제들은 대부분 보기 중에 자본잉여금이 들어가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물론 안 들어가는 문제도 있겠지만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자, 이익여금이란 기업의 영업활동 등을 위해서 창출된 이익으로서 사회에 유출되거나 자본에 전입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거. 그렇죠? 그래서 자본이 아닌 것들. 자, 2번. 미처분 이익여금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배당금이나 다른 이익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익이익여금. 그쵸? 그래서 처분이 안 된 거니까 미처분 이익이익여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3번. 이익준비금은 상법 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적립금으로 금절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요, 이익준비금이 자본 총액이 아니라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정확히 얘기하면은 자본금이에요.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금전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자본 총액이 아니라 자본금이라는 거. 그래서 개정 과목이 자본과 자본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2024년 9월 1일 한국은 서울 상사가 2024년 초에 발행한 사채를 봤더니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고요. 표시이자가 12%, 이자 지급일은 매년 6월 30일과 10월 30일 1년에 2번을 발생이자를 포함해서 95만 원의 현금으로 취득하고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했대요. 다음 중 한국의 사채 취득일에 인식하여야 할 개정 과목 및 금액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채 취득일이니까 사채 취득일에 우리가 분개를 해보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발생이자를 포함해서 95만 원의 현금으로 취득하고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했는데 봤더니 이자 지급을 해야 되죠. 지금 보면은 내가 9월 1일 날 취득했는데 10월 31일 날 이자를 줘야 되고 발생이자를 포함해서 95만 원 현금을 인식했기 때문에 7월부터 7월 8월 2개월치의 이자를 내가 받은 거예요. 미리 받고 나중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현금 95만 원은요. 요거는 단기 매매 증권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자와 요거를 분개를 말고 제가 이렇게 풀이를 했네요.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현금 95만 원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자와 단기 매매 증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자 봤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개월치라고. 그래서 100만 원의 12%의 1년에 2개월치니까 이자는 95만 원 중에서 이자가 포함된 게 2만 원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은 그래서 보시면은 자, 옳은 것은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93만 원. 현금은 그렇죠. 얘도 93만 원이 아니라 95만 원. 자, 미수이자는요. 2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자 수익은 6만 원이 아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일반 기업 회계기준상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와 관련된 회계 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1번 화폐성 외화자산인 보통예금, 대여금, 선급금은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1번이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화폐성 외화자산에 선급금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선급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급금은 비화폐성 자산이기 때문에 외화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실무에서도 중요하고요. 중소기업 작은 데들 좀 보다 보면은 선급금도 외화평가하시는 경우 있는데 이런 것들 혹시 실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회사가 혹시 선급금이나 선수금 외화평가하고 계시면은 그런 것들은 잘못된 회계 처리니까 적절하게 다시 그 분계를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제조원가 명세서상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는 무엇인가? 자, 제조원가 명세서상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는 크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겠죠. 기출 유형상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손익계산서 계정, 두 번째는 제품에 관련된 계정, 그쵸? 그래서 요거를 찾으시면 돼요.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답은 바로 2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7번 자음자를 이용해서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의 수량을 구하면 각각 몇 개인가? 그래서 요건 아마 제가 예상 문제에 넣어드렸던 거가 있을 건데 아마 그대로 나왔던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상공손은요, 단기 완성품 수량이 1%니까요, 공손은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손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 완성품 수량이 1%이기 때문에 완성품 수량을 산출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일단 이 문제에서 포인트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 완성품 수량 구하신다면 1%는 정상공손이고 나머지는 비정상공손으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점선을 쳐놨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제품을 T계정을 고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초 13,000개. 판매량 86,000. 기말 제품 17,000. 그쵸? 그래서 완성품은요, 여기에 이렇게 차대에 맞춰야 되니까 이 수량은요 9만 개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완성품 수량의 1%니까 9만 개, 1%니까 900개. 그래서 정상공손은 900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정상은 당연히 1800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상공손이 있기 때문에 비정상은 제가 별도로 구하는 거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해보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정상공손이 900개인 걸 알았는데, 그러면은 공손 수량은 몇 개냐? 여기가 공손 자리거든요. 그래서 얘도, 자, 제공품에 T계정을 그리셔가지고, 기초 착수랑 이 완성 공손 기말의 수량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2700개. 근데 정상공손이 900개니까, 비정상공손은요, 1800개 나오겠죠? 근데 보기에, 문제에 정상공손이 900개만 있으니까요. 우리가 시험장이라고 하시면은 900개 구하시고 보기 보신 다음에 바로 2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번 결합원가 계산 및 부산물 들행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1번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해서 동일한 제조 공정으로 가공한 후에 일정 시점에서 동시에 서로 다른 종류의 제품으로 생산되는 제품을요. 결합 제품이라고 하고요. 2번 주산물의 제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상대적으로 판매 가치가 적은 제품을요 부산물이라고 하고 되는데 요건 일단 세모인데 일단 넘어가 볼게요. 3번 상대적 판매 가치법은 분리점에서의 개별 제품의 상대적 판매 가치를 기준으로 결합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이다. 4번 순실현가치법은 개별 제품의 추가적인 가공 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최종 판매 가격만을 기준으로 결합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요, 아마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앞에 순, 이게 영어로 하면 넷이거든요. 넷. 그래서 우리가 네팅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순이 들어가면요 어떠한 거에서 무조건 원가를 뺀 거예요. 순이 들어가면. 예를 들면 순 공정가치다 그러면은 공정가치에서 거래 원가를 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순이 들어가면은 원가를 빼야 돼요. 그래서 순실현가치법은요 개별 제품의 추가적인 광고 원가를 고려를 한 거예요. 순이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모르셔도 이렇게 찍으셔도 웬만하면 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이고 순실현가치는 당연히 추가적인 광고 원가를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정상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준인천은 기계시간을 배부 기준으로 제정한 원가를 배부했습니다.
다음 주를 이용해서 제품 A와 제품 B의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돼 있네요. 자, 봤더니 자, 기계 시간을 배부 기준으로 제조가전 원가를 배부하니까요. 기계 시간을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제도니까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할지 예상으로 할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뭘로 해야 된다? 실제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해야 된다. 다만 이 예정 배부율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상 시간 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시간이니까요. 100만 원을 100으로 나누면은 시간당 만원. 그쵸? 그럼 이 만원을 실제에다가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500만원, 100만원, 60만원이니까 210만원 되겠죠? A는요. B는요. 240만원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표준원가 계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답은 4번이죠.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면요. 실제 원가는 관계없이 항상 표준원가로 계산된 재고자산이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배부 차이 조정해야 되죠. 예를 들면은 가격 차이, 소비 차이, 임률 차이, 능률 차이, 예산 차이, 조업도 차이 등 같은 그런 배부 차이들을 조정을 해줘야 실제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부가지세법상 세금 갱서 등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5,000원 이상인 경우에 매입자 발행 세금 갱서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이에요. 5,000원이 아니라 얼마? 5만원. 조금 문제가 치사하죠. 그쵸?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암기해서 맞추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냥 과감하게 한 문제 버리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암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암기하셔도 괜찮습니다. 12번 부가가치세법상 아래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별로 표시를 해볼게요. 1번 대속세 공제 신청서는 자 어디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여기 매출의 대손세 가감이 있죠. 그래서 요거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건물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고정대사 매입한 거 또는 여기도 있어요. 신용카드 매입한 거 여기도. 네. 자 3번 수출 실적 명세서는 없어요. 일단 4번부터 해볼게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된 수령 명세서는요. 여기 신용카드에 일반 매입이 있죠. 자 수출 실적 명세서는요. 언제 내는 거냐면 세금계서 발급분은 우리가 어디 들어가죠? 그죠? 매출처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기타. 그러니까 내가 수출을 했는데 직수출 같은 것들은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신고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수출 실적 명세서 우리가 부가세 실기 문제 나오죠. 그쵸?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하라고. 그래서 요거는요. 기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처음 보면 낯설 수 있는데 우리가 실기를 충분히 연습하셨다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소득세법에 따라 아래 빈칸에 각각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기본 개념이죠.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서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들은요. 고용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되겠고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은 사업소득이에요. 만약에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여기에 보면은 계속적이 아니고 만약에 일시적으로라는 말이 들어갔으면은 이때는 답이 기타소득이 되는 거고요. 계속적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는 사업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중소기업인 세종은 2024년도에 연구전담부서를 설립 등록하고 2024년도에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1억 원을 지출하였다. 조세 특례의 제한법상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는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도 시험 문장에 가면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억을 못하죠. 그쵸? 네, 기억을 못하고 이게 중소기업일 때랑 대기업일 때랑 조금 다르고 그리고 연구인력 개발 세액공제가 조특법상으로 할 때는요 따지는 게 있어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보세요. 문제가 잠시만요. 이게 왜 안 나오지? 설립 등록했죠? 이때가 있고요. 계속적으로 했을 때는요 직전 연도 3개년이 평균
해가지고 뭐 따지는 게 있어요. 직전인데 투자세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따질 게 많아요. 뭐 세율 같은 경우도 뭐 민 맥스 해가지고 중소기업은 몇 퍼센트, 대기업 몇 퍼센트 이게 있어요. 그 연구 인력 개발비 비율 가지고 매출액이랑 비율 가지고 하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제 생각에 솔직히 24번은요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이거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왜 맞출 수가 없냐? 첫 번째로 강의를 안 합니다. 이거 할까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하는 거 강의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실기에서도 그냥 문제를 입력해서 자동적으로 산출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강의를 하지, 이거 가르친다고 이거를 강의를 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강의를 하더라도 학생들이 이걸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정말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100점 방지용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좀 심했다. 좀 심했던 것 같아요. 해설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요거는 참고하세요. 당해형도 설립하면요, 그냥 25% 해준대요. 그래서 그냥 4번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만 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요 정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113회 이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14번은 그냥 패스라고 적어 놓으시고 그냥 공부하지 마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5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기준 시가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요, 사업소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복식부기 위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도요. 복식부기 위무자는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요. 간편장부 위무자는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다는 거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3번. 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 차익도 놀랍게도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4번 볼게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에서 출자 공동사업자인데 경영에 미참가하는 사람이 받는 손익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요, 얘는 무조건 배당이에요. 그런데 경영을 하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공동사업 잠깐 설명드리면 A랑 B랑 같이 사업을 하는데요. 자, A가 경영을 하고요. B는 그냥 단순 투자자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 출자공동사업자인데 경영 미참가는 B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B는 투자한 거에 대한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 배분의 성격이 있는 것들은 배당소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B 같은 경우는요, 배당소득이 되는 거고요. A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업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지문에서는 경영 미참가한 사람을 묻고 있기 때문에, 자, 이 4번은요, 사업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 되겠습니다. 요거 제가 지울게요. 경영참가 무관은, 요거는 제가, 뭐 때문에 써놨냐면, 원래 어떤 개념까지 설명하려고 했었냐면은, 수동적 동업자는요, 뭐가 좀 분류가 달라요. 근데 원전지수 세율이 달라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설명하려다가 제가 쓰다가 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자공동사업자는요, 그냥 배당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자 공동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그냥 무조건 배당소득이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기입니다. 1번. 제품을 판매하고 아래의 세액면세를 발급하였다. 대금 중 1000만원은 보통계획면세로 받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대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11과세 전자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대금만 현금이랑 외상으로 잘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대박식당 세액면세 발급 대상 간이가사자네요. 공장 생산부의 직원들이 회식을 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아래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습니다. 자, 세금계산 발급 대상이기 때문에 현금 과세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장 생산부니까 제조 비용 복리후생비 제조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제2공장 건설용 토지를 매입하면서 법령에 따라 액면금액으로 지방채를 매입하고 지방채 대금 280만원을 보통계획면에서 지급하였습니다. 매입한 지방채는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매입 당시 공정가치는 265만원으로 평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죠? 자, 요거는 좀 어려운 건데 요게 아마 제가 예상문제에 넣어놨었던 것 같아요. 113회 거에 넣어놨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게 왜 그러냐면 세무 2급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 매입 당시의 공정가치랑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매입한 금액의 차액은 뭐다? 유형자산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요게 핵심이에요. 제가 안 써놨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항상 단기매매증권 이런 것들은 공정가치로 인식을 하시고요. 이렇게 공정가치로 인식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정가치와 실제 대금의 차이는요. 이렇게 지금 토지니까 토지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차변에 있는 요거 두 개가 핵심입니다. 공정가치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요거를 아는 문제였고요.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가나에 대한 외상매출금 2,200만원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됐으니까 대손 요건이 충족됐네요. 요거 정확히 얘기하면 뭐죠? 우리는 세무 1급이니까 요거 뭐죠? 그렇죠. 신고조정사항이죠. 자, 2024년 제2기 부가지세 확정신고 시 부가지세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 신청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대손세액 공제액을 포함하여 대손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대손충당금 잔액은 900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일단 제가 쭉 나열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자, 일단은 외상매출금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을 이렇게 없애줍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대손충당금이 원래 내가 2,200만원 중에서 200만원 부가세 빼고 실제 나의 손실은 2,000만원이죠. 그쵸? 실제 나의 손실은 2,000만원인데 내가 충당금으로 쌓아놓던 잔액이기 때문에 이 2,000만원 중에서 900만원은 기존에 쌓았던 충당금을 없애주시는 분계를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단기에 비용 처리되는 것들은 2,000만원에서 900만원을 뺀 이 1,100만원만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가세 예수금 분계를 알아야 풀 수가 있는 문제였어요. 좀 요것도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조금 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제2기 부가지세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해서 2024년 11월 4일에 기한 후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산세가 있겠죠. 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의해서 부가지세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회계처리는 생략하고 과세표준 명세는 신고 구분만 입력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세표준 명세 신고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도 오랜만에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부가세 요 문제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먼저 해볼게요. 자, 매출 자료는 특이한 거 없죠? 전자증권에서 발급한 거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신용카드 발행한 거 넣어주시면 되겠고, 해외 직수출분이니까 얘는 세금 계산서와 해당이 없다. 그래서 기타에 입력하는 거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입 자료 봤더니요. 전자세금에서 매입분 내역이 있는데 쭉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접대비 있으니까 요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따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비품은 고정자산이니까 나눠서 고정자산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현금영수 매입분 내역 봤더니 일반 매입이 있고요.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이 있죠. 요것도 구분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사항 봤더니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가산제 적용 시 일반 무신고래요. 그쵸?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 일반 무신고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미납일수는 10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영세율 첨부 서류는 기한 후 신고 시 함께 제출할 예정이니까 영세율 관련된 우리가 가산세도 있겠구나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의 작업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이 위에 매출과 매입자료 있는 내용 입력한 다음에 납부 환급세액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 납부세액이 나올 겁니다. 납부세액을 산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산세를 계산 및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자, 일단은 예정신고 기한이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포 명세 들어가셔가지고요. 지금 보시면은 기한 후 과세 표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4번 요거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 자료부터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5억에 5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그 다음에 영세열 기타가 2억 5천. 자, 일반 매입 봤더니 3억에 500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30900.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이 1억.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매입 내역에서요. 보시면요. 일반 매입이 있으니까요. 자, 이거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안 들어가고요. 일반 매입은 여기다가, 아이고, 여기.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보시면요. 요거는 현금 영수증 매입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매일 매출 거기 넣어주지 않고요. 여기 세금계에서 발급한 것만 불공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 넣으셔야 돼요.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여기다가.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납부환급세액이 나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산세를 계산을 실제로는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산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는요, 여기 밑에 있죠.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신고불성시 넣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기한 후 신고에 봤더니 일반 무신고이기 때문에 일반 무신고. 자, 그리고 요거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요. 일반 무신고는 몇 퍼센트죠? 10%. 자,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납부지연 가산세 보시면요. 이 1030만원에 대해서 납부를 지연했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가 기한 후 신고예요. 그래서 납부가 지연되기 때문에 납부 지연 불성시를 당연히 넣어줘야 되겠죠. 요거는 자동으로 잠시만요. 이게 왜 안 나오지? 요걸 눌러야 되나? 잠시만요. 네, 안 나오네요. 이게 원래 납부 지연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올까? 아이고, 제가 잘못 넣었네요. 잠시만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당초 납부 기한이 자 10월 25일이죠. 네, 납부일 또는 고지일이 2024년 11월 4일. 그러면은 미납일수가 10일로 자동으로 개선됩니다. 확인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 과정 표준 불성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요. 그래서 얼마였냐면요. 영세율이 2억 5천이죠. 여기다가 자, 넣으시면은 영세율 과세 표준 불성실은 우리가 원래 자, 국세기본법에 보시면요. 자, 이렇게 한 달 이내 하시면은 50% 감면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 달 이내죠. 그래서 요거는 한 달 이내이기 때문에 125만원에니까 62만 5천원인가 62만 5천원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자, 요 정도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일반 무신고 제가 설명이 이게 써놓은 것 같은데 없네요. 요거는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무신고는 원래 몇 퍼센트냐면 20%죠? 20%인데 감면이 5, 지금 50%가 된 거죠. 그쵸? 신고 기한 내에 지금 1개월도 채 안 되고 10일밖에 지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10일밖에 지연되지 않았기 때문에 50%가 감면돼서 무신고 가산세 요거 율이 아까 그래서 10%가 된 겁니다. 요거 제가 기재를 안 해놨네요. 그래서 요거 무신고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부가세 신고서에 보시면은 네, 여기 있는 10%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024년 제1기 부가세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항목들 중에서 신용카드 입력 대상인 것들을 잘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2점짜리 문제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봤더니 거래 목적이 기업 업무 추진비 있어요. 자, 기업 업무 추진비 요거 개정사항이죠. 뭐가 개정됐죠? 접대비가 세법상으로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 얘는 일단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월 3일에 손칼국수 직원식대이고요. 생명서 발급 대상 간이가세자인데 현금 영수증인데 지출 준비 있네요. 일단 보겠습니다. 자, 6월 18일 삼성전자 봤더니 업무용 컴퓨터고요. 신용카드로 했고요. 일반 과세자니까 일단 얘는 되겠다. 그쵸? 자, 6월 24일 봤더니 해운대 고속버스인데 11만원인데 출장교통비예요. 그런데 자, 업종이 여객운송이라고 돼 있죠. 자, 여객운송 사업자는요, 이게 부가세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자, 일단은 6월 24일 얘도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봤더니 자, 6월 18일 결제한 220만원에 대해서 삼성전자로부터 전자생명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신용카드랑 생명서 싸면 누가 이긴다 그랬죠? 세금계산서. 그래서 이 삼성전자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되는 것들은 요거 하나. 5월 3일에 송칼국수만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 가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했기 때문에 요거 송칼국수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월 3일에 있는 이 내용 하나만 입력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객운송이랑 요거 일반 시외 고속버스를 이용한 거 같이 체크를 하셔서 안 된다라는 것들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해운대 고속버스의 내용이 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 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부가세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수출 시점 명세서 및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 발급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출 시점 명세서 봤더니요, 10월 20일 날 했죠. 근데 이게 확정이니까 날짜가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한 구매 확인서 및 전자생명서 관련 거래 내역이네요. 그렇죠? 자, 보시면은 발급일이 2024년 12월 10일인데 공급일이 2024년 11월 30일이에요. 선생님 이거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돼요. 자, 그래서 발급은 조금 늦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공급일은 상관없습니다. 이 발급 실제 실무에서도요, 발급을 좀 더 늦게 할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고요. 그 발급한 거에 한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구매 확인서 금액이 지금은 이제 문제는 5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매 확인서를 5천만 원 끊어놓고 공급일을 11월 30일에 3천만 원 쓰고 뭐 12월 15일 날 2천만 원 이렇게 써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발급일이 앞에 있어도 뒤에 있어도 상관은 없다. 다만 뭐가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영세율과 영세율이 아닌 걸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냐면요. 자, 2기 확정 신고 기회나 예를 들면은 2024년 12월 30일이니까 언제까지 구매 확인서가 발급돼야 된다? 2025년 1월 25일까지는 발급이 돼야 됩니다. 이때까지 발급하면은 영세율이 되고요. 1월 26일부터는 영세율이 안 되는 것까지 같이 포인트로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겠죠. 제가 방금 한 말 이해 안 가시면요, 책 찾아보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요거 어렵게 나올 때는 요 문제 나오기 때문에 요 자주 나와요. 이론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시계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방금 설명드린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자생명서는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있는 거 단순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실습은 하지 않을게요. 자, 결산전표 입력입니다. 회사가 보유 중인 특허권의 가치가 500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회사는 보유 중인 특허권을 처분할 예정인데 무형자산의 손상 차손 요건을 충족한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손상 잡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단 회사가 보여 중인 특허권은 한 건이며 무형재산 상가 회계 처리는 무시할 거. 그러니까 손상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장부 금액으로 얼마인지를 알고 있어야 내가 500만 원으로 감액한 거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장부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자, 회수관액이 500이에요. 그럼 손상 얼마예요? 500만큼 손상된 거죠? 그래서 장부가액을 조회하신 다음에 회수관액을 고려해서 분계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장부가액을 봤더니 얼마냐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인데 어떻게 되냐면 500만 원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손상을 2,500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무형재산 손상자산 2,500, 특허권 2,500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회사는 2024년 4월 1일 하나은행으로부터 연이자 6%로 4천만 원을 차입했는데요. 이자는 매년 3월 말 지급하는 거로 약정했대요. 단 이자는 월할 계산하고 2024년 말 현재 발생 이자는 미지급 상태다. 이거 어려운 거 없죠. 기간 이자 계산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당사는 2022년 10월 2일에 만기 보유 및 경영권 확보 목적 없이 시장성이 없는 주식 만주를 일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고 취득 관련 수수료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말 현재 필요한 회계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정기까지 매년 평가 손익을 계산하였다. 지금 보시면 만기 보유 및 경영권 확보 목적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장기로 보유하고 있죠? 그럼 뭐다? 자, 매도 가는 증권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다 나열해 놓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계정은 만기보유 목적이 아니니까 만기보유 증권 아니고 단기 매매 목적 아니죠. 2022년 10월 2일날 취득했으니까 그래서 매도 가는 증권이다. 일단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자, 정기까지 매년 평가손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평가손익, 평가손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처음에 얼마냐면 5,000원에 만주니까 5천만 원인데 매도하는 증권의 취득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가산하기 때문에 5,100만 원이 취득 원가가 됐습니다. 그쵸? 자, 근데 10월 말 봤더니 자, 평가가 얼마냐면 6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5,100만 원짜리가 6천만 원이 됐으니까 평가 이익이 900만 원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2023년 10월 말 갔더니 5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자, 기존에 있던 평가이익을 900만 원 없애주고 평가손실을 100만 원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5,100만 원인데 5천만 원 됐죠? 그러니까 평가손실이 100이 남은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2024년 10월 30일 봤더니 5,500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5,100만 원짜리가 5,500이 됐으니까 평가이익이 400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기존에 있던 평가손실을 없애주고 평가이익을 400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분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평가손실 기존에 있던 거 100 없애주시고 평가이익을 400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약간 기계적으로 풀면요. 이것만 보면 돼요. 취득가액이 5,100만 원이었는데 1주당 5,500이 됐죠? 그러면 평가손실이 평가이익이 400이니 그쵸? 그래서 평가이익이 400 박아놓고 그 다음에 자, 이거 기말 봤더니 500 늘어났죠? 그럼 나머지 차액을 평가손실 이렇게 넣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는 정말 많이 숙달되신 분들이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그려놓고 문제를 푸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아이고, 이거 제가 안 지웠네요. 결산을 위해서 재고자산을 실질 조사한 결과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시용 판매하였으나 결산이 현재까지 구매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시송품의 제품 원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원가가 일단은 여기에 플러스 50만 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쵸? 그리고 재고는 어떻게 푼다고요? 우리가
재고 금액을 입력하는 것들은요, 결산자료 입력 즉 자동으로 결산하시면 되겠고요. 재고자산 감모손실 평가손실 있는 것들은 수기로 분기를 넣어주셔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재고자산 금액만 있기 때문에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가지고요, 재고자산 금액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 F3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4번 원청징수입니다. 다음은 8억을 지급한 기타 소득 내역이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해서 기타 소득자 등록 및 기타 소득자료 입력을 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을 신고서를 마감해서 전자신고를 수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점짜리죠.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요거예요. 직무발명 보상금이 올해 개정이 됐죠. 그래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소득 한도가 원래 500이었는데 700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급액이 1000만원인데 우리가 입력할 땐 뭘로 한다? 비과세 한도까지 비과세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700만원을 뺀 300만원을 넣어주셔야 돼요. 요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뭐 쉽죠, 그쵸? 나머지는 그냥 입력하시면은 자동으로 필요경비 계산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요거 비과세 한도가 2024년에 개정된 700만원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입력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실습은 하진 않겠습니다. 자, 2번. 다음은 관리부 과장 오민수의 2월분 급여 내용 및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급여자료 입력 메뉴 F11 분납 적용 기능 이용해서 연말정산 소득세 및 연말정산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2월분 급여자료를 급여자료 입력에 반영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내역 여기 있는 것들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실습을 통해서 제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추가 자료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요율표를 적용하지 않고 주어진 자료를 적용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아마 웬만하면 같을 건데 같지 않으면은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민수 과장은 연말정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분납 신청하였으니까 F11 분납 적용을 이용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친절하게 여기 있죠?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요거 분납 적용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자료 입력부터 가셔가지고요. 자, 급여자료 입력에서 2월분이죠. 일단은 자, 지급일이 2월 29일. 자, 그래서 일단은 중도퇴사자 정산부터 눌러가지고요. 분납 적용했죠? 분납 적용 누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분납 계산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들어와요. 잠시만요. 네, 연말정산을 불러온 다음에, 네, 분납 계산을 하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3개월치로 분납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납 적용 누르시면요, 자동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냥 어려운 거 없대고.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죠? 나머지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원천징수 이행사항을 신고해야 되니까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액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입력 다 했으면요, 특이한 거 없으시면은 이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문제랑 약간 다른 게 요게 지금 문제는 없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들어가셔가지고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요대로 그냥 마감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거가 없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법인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법인세입니다.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가산세의 계산서를 작성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가산세액을 반영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되게 오랜만에 나온 문제예요. 가산세 계산서가 아마 제 기억에는 거의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안 나온 지.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연습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은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한 번도 이 문제를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2점이나 3점 정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적격증명서류 미수치 관련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금액은 적격증명서류를 갖추고 있다. 그 다음에 사업연도 중 주식 등 변동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법인세 신고 시 담당자의 실수로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를 미제출하였다. 미제출된 주식의 액면 금액은 1억 원이며 미제출 기간을 1개월을 초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가세와는 달리 법인세, 가산세는요, 그냥 단순하게 그 가산세 항목에 우리가 숫자를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메뉴를 먼저 한번 볼게요. 설명하기 전에 설명 먼저 해볼까요? 자, 그래서 보면요. 자, 소모품비 같은 경우는 거래 건당 3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데 적격 증빙 서류가 미수치됐기 때문에 적격 증명 서류 미수치 가산세를 우리가 내야 되고요. 기업 업무 추진비는 접대비죠. 접대비인데 한 차례 접대를 추출한 금액이니까 얘는 크게 해당 사항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는 관리가지자인 임대인으로부터 공급받는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한 임차료로서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하였다. 증빙이 없어도요.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요거 자체가 증빙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별도의 가산세가 일단은 없어요. 그 다음에 주식 등 변동상환 명세서는 우리가 주주의 변동상환 명세서를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실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실기에 아마 여태까지 2번 정도 출제가 됐던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작성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순서는요. 가산세 계산서를 작성하시면요. 가산세가 나옵니다. 가산세가 산출된 걸 가지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자,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은 회사를 바꿔주셔야 되죠. 법인세는요. 그렇죠? 그래서 바꿔주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산세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신고납부, 미제출, 토지득, 미완료소득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보시면은 자, 미제출된 거죠. 그 증빙불미, 미제출된 것들. 그래서 보시면요. 자, 지출증명서류가 320만 원이 증빙이 불비됐기 때문에 이게 아마 2%일 거예요. 2% 가산세가. 그래서 얼마 수치가 안 됐냐면 320.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등 변동상환 명세서에는 아까 미제출이었죠? 그래서 미제출에다가 1억이었어요. 자, 1억 넣어주시면은 자, 세율은 그냥 두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중소랑 중소가 아닌 건데요. 우린 중소니까 이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106만 4천 원이 이제 가산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106만 4천 원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 저장하시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가셔가지고요. 여기다가 가산세가 1064 000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나요. 쉽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에 거래자를 이용해서 외화자산 등 평가자손이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하시오. 크게 어려운 거 없죠. 환율만 유의 깊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면은 2023년과 2024년 결산 회계 처리 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안 했다는 얘기고요. 세무 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2023년과 2024년 결산 회계 처리 시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 결국은 회계 처리는 하진 않았지만 세무 조정은 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회사는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에 사업년도 종료일의 매매 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 방법 신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환율은 자, 환율은 보시면요. 2024년에 발생한 거는 그냥 발생일에 적용 환율 하시면 되겠고요. 2023년에 발생한 거는요. 이 발생일의 적용 확률과 2023년 말 매매 기준율이 다행히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1,300원 넣어주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실습해 볼게요. 얘는 그냥 단순히 입력만 하시고 매상 매출고 외산 매입금에 우리 세무 조정을 별도로 해주시면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둘 다 USD네요. 자, 외화 금액이 외화 자산 얼마였냐면요. 5만 달러. 적용 환율 1,300원이고 평가 금액이 1,250원. 자, 그다음에 부채도 USD. 3만이었나? 네, 3만. 적용 환율 1,300원.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1,250원. 그래서 여기 있는 금액을 그냥 단순히 바로 세무 조정하시면은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자, 그래서 외화 자산부터 해볼게요. (250만원) 유보 발생.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외상 매입금 외화 평가. 마찬가지로 유보 발생으로 넣어주시면은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장을 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거는 세무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세무상으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얘랑 얘 환율이 다를 경우에는요. 요거 기준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가지급 등의 이전이자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소득금액 조정학교표 및 명세서에 필요한 세무 조정을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급 등의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니까 특관자 있는 것들을 유의 깊게 보시면 되겠죠. 자, 봤더니 푸른은행, 초록은행이 있으니까 여기는 특관자가 없네요. 그렇죠? 지급이자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할 거는 일단 없다. 확인하시면 되겠고 가지급금 및 가수금 변동 내역을 보면요. 자, 대표이사 김초월의 가지급금과 가수금 내역이니까 대표이사 거니까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동일에 대한 가지급금, 가수금은요. 서로 상계해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그래서 원칙은 뭐다? 원칙은 서로 상계하는 것이고요. 약정이 있으면은 이거 제가 안 넣어놨네. 원칙은 서로 상계하는 것이고요. 약정이 있으면은 상계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지급금에 대해서 이자 지급에 관한 약정에 따라서 이자 수익을 계산했으니까 요 이자 수익을 가감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회사는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니까 가중평균 차입이자율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가지급 가수금 입력 1번이니까 여기 1번부터 해볼까요? 요거 김초월이었나요? 네, 김초월. 그쵸? 자, 그 다음에 가지급금 가수금인데 일단은 불러오기를 하셔가지고 불러오시면은 갖고 오면은 제일 좋고요. 그런데 보였더니 일단은 요거 하나만 있네요. 그래서 정기 2월 된 거. 그냥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대여가 언제냐면요. 2월 3일 5천만 원이었죠? 아이고. 자, 그 다음에 회수가 2024년 10월 28일.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수금 봤더니 2024년 5월 10일에 3천만 원이 있네요. 그렇죠? (3천만 원) 자, 일단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 이대로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입금 정보를 넣어야 되겠죠? 차입금 가셔가지고 하면은 자동으로 웬만하면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2억인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초록. 저희도 웬만하면은 다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더니 이자율이 없네요. 그래서 이자율은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준비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인정이자 계산에 가시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우리가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가면은 자동으로 나와서 이 조정 대상 금액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보다 회사 계상액이 얼마 있었냐면은 아까 200만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200을 넣어주시면은 조정액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럼 얘를 그냥 조정 등록 누르셔서 대표이사 인정이자 얘는 뭐죠? 상여가 되겠죠. 그쵸? 요거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상여를 잘 구분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은 당기말 현재 공장의 창고 건물과 관련된 자료이다.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선급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정기분 선급비용을 포함한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소득금액 조정 감표표 및 명세서에 반영하시오. 세무조정은 건별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그냥 그대로 입력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결산 자료 입력에, 결산 그 문제에 선급비용 나오는 문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기에 봤더니 보험료 판관에 대한 100만원 송금물산입이 있으니까 얘는 단기의 보험기간이 만료기가 도래했으니까 송금산입 유보감수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바로 실습해 볼게요. 자, 그래서 임차료 빨리 써볼게요. 임차료 뭐 지급 쓰면 되겠죠?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장부상 선급비용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회사 계상액을 이렇게 넣어준 거고요. 여기는 장부상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선급비용은 계상하지 않아서 회사 계상액이 없는 겁니다. 요거 차이는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무 조정할 때 넣어주시면 되는데 유의할 게 뭐냐면은 요거 단기의 보험기간의 만기가 도래한 것만 추가로 잘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각각 해야 되니까. 선급 임차료를 해볼게요. 7021979. 자, 그 다음에 유보 발생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정기거. 정기거는 정기라고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얼마냐면은 100만원. 그래서 얘는 유보가 발생이 없어지는 거니까 유보 감소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다음 자료 중에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의 2월 결손금 계산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가표, 을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 나머지 것까지 입력할 수 있냐 모르냐,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봤더니 법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남은 세무상 2월 결손금의 잔액만 있네요. 그쵸? 그래서 세무상 2월 결손금을 어떻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입력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나오면은 가표, 을표만 나오게 입력하게 돼 있는데, 요번에는 오랜만에 2월 결손금 계산서를 작성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2월 결손금 중에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자, 결손보전 목적으로 기증한 자산 수중이익, 그리고 같이 얘기하면은 채무 면제이익은요, 2월 결손금의 기간 제한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 2월 결손금은 원래 15년 이내에 써야 되는데, 자산 수중이익이나 채무 면제이익에 우리가 충당하는 것들은요, 2월 결손금의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09년에 발생한 결손금 공제 후 잔액이 6천만 원을요, 자산 수중이익에 썼기 때문에 요거는 이 6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쓸 수가 있어요. 입력할 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실습할 때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24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있으니까 요거는 넣어주시면서 2월 결손금을 요거 두 개를 차감을 하면 되겠죠. 해볼게요. 자, 여기서 원래 과표, 을표 나오는데 지금은 요거 2월 결손금 거 해볼 거예요. 자, 불러오기가 되나? 없네. 자,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9년 거부터 해볼게요. 자, 결손금이 1억 5천이 발생했는데